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상정 여부 오늘 불발에 그쳤습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지금 재구시를 못한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윤리위에서 다룰 안건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자, 이 범위를 두고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안건 상정은 불발에 그쳤고 28일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국회 윤리위 간사 회동 모습부터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금만을 우선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한 안건만을 미리 다룰 수는 없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안건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다룰 것이고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징계 안건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박명재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더라도 예. 뭔가 원칙이 없다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가장 최근에 네. 올린 이 지금 5.18 관련한 이 세 명에 대한 의원 3명 것만 다루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때까지 다 누적된 것들이 있으니 예. 다 올려서 함께 상정해서 논의를 하자.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징계안들이 계속 올라왔지만 처리가 안 돼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선입 선출 원칙이랄지 예를 들어서 먼저 올라온 안건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이랄지 예. 뭔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없다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난 예. 거죠. 또는 이제 뭐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다 분류를 해서 이 안건은 뭐 6개월 안에 처리한다. 이 안건은 1년 좀 길게 처리한다. 사안별로 따져서 예. 표결로 해서 그렇게 또 분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조차도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윤리특위 운영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 한 28년 동안에 무려 한 258건 정도가 올라갔지만 실제로 처리된 그러니까 징계 처리까지 간 거는 4건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서로 짬짬이로 그러니까 공방만 정치 공방만 벌이고 별로 처리할 의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로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지만 내심은 어느 쪽도 지금 결과적으로 처리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참에 뭔가 좀 세부적인 원칙이 네.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선입 선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류된 게 26건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처음부터 논의를 하게 되면은 뭐 안건 올라가도 이게 뭐 이게 될 수나 있을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20대 국회에 접수가 된 안건이 총 29건이에요. 29건. 네, 예. 그런데 거기서 3건을 자진 처리해가지고 지금 26건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세 이제 건은 자진 하반기, 철회. 예. 그렇습니다. 3건은 자진 처리했고, 네. 그럼 이제 26건이 남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제 하반기 국회 때 접수된 것이 8건이에요. 8건.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5.18 망언 관련된 3인부터 처리하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예. 지금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국당은 아니다. 원래 전체를 하든지 그러면은 하반기 국회 전체 8건만 하든지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반기 국회 때 지금 20대 국회 때 제가 29건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금 징계가 처리된 것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26건 가운데 윤리특위가 열린 것이 단 한 차례예요. 그렇다면은 국회 윤리특위는 있으면 뭐 하느냐? 윤리특위 이제 무용론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리특위가 출범할 당시에 스스로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그런 정신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는 이게 접수는 됐는데 언제 처리할 거냐는 그 처리 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 시한을 둬야 되겠고 예.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박명재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재판 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검찰 수사 중인 거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이번에 뭐 5.18 망언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나 수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의 품위의 문제니까 얼마든지 예. 좀 다룰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국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좀 발휘하도록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5.18 망언이 가장 국민적인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제명하자 이렇게 윤리위에 국회 차원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조차가 지금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네. 이 뭐 징계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방 이제 내내 벌이다가 몇 달 네. 그냥 허비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대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말까지 그냥 이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넘어가서 이제 국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예. 계속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윤리특위가 제2의 역할을 예. 못한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원 윤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원 윤리 심의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네. 외부 전문가들 이제 활용해서 그거 일종의 견제 장치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유명무실화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그나마 외부 전문가들이 판정을 내렸어요. 아, 이건 징계를 좀 중징계 아니다, 경징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다 이제 윤리특위에다 이제 권고를 그동안 몇 차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역시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임기 말 돼서 자동 폐기되는 순서로. 예. 자, 그래서 윤리 심의 자문위원회조차도 지금 유명무실화가 된 지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은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뭐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내년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1년 사이에 그러면 의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동안 계류된 모든 안건 다 처리할까? 또 이번에 가장 뜨거운 이런 쟁점, 이 5.18 망언 관련한 의원 3건을 처리하려고 들까? 네. 그 사이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각자 30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국회를 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구도 누구를 벌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암암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특권의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사실은 별로 건드리는 걸 원치 않고요. 예. 정치적 공방은 열심히 벌이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예.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선입 선출 원칙이랄지 아니면 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 처리할 것과 아닌 것들 또 예. 장기적으로 미뤄야 될 것들을 우선 분류부터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네.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원칙 기준에 넣는다고 하면 또 이 중대성이 어느 중대성이냐 이걸 가지고서 또 공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어쨌든 윤리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참에 어떤 좀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죠. 자유한국당 김순애 의원, 어제 한국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유튜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자신의 논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부정수급자에 관련돼 있는 허수의 5.18 유공자 명단, 지금 그 비석에 쓰여진 그 4천여 분의 그 외에 지금 올라 있는 그런 분들의 명단을 좀 공개해봐라.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품격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의 본질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입니다. 사과는 했는데요. 지금 단어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5.18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해라. 그리고 이것이 당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당 의원들 몇 번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당론이다 아니다 이 또 분분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뭐 제 기억으로는 당론으로 확정한 적은 없는 것 예. 같고요. 지금 이제 김순례 의원의 태도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공분을 계속해서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결국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망언과 관련해서 5.18 유족자들의 진상, 진짜 명단을 좀 가리자라는 요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첫 번째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요.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종북 좌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두환 신군부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5.18 유공자들을 세금을 축내는 괴물로 지금 본인이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규명을. 예. 그 자체는 이제 5.18 유족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당시 이제 5.18 희생자들 보면 뭐 임신 8개월 된 그런 만삭부도 있었는데 이런 표현은 정말 지나친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5.18 유공자 명단 진상 공개해라. 이 얘기는 가짜가 들어있다는 그런 것 또한 역시 5.18 예. 유공자 또 유족들을 굉장히 능멸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그런 이제 신군부의 그런 만행에 뒤이은 제2의 만행이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한국당은 극우 정당의 이미지가 네. 계속해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에 마이너스 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국민들께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 축내는 괴물 집단 이 발언이 사실 국민적 공감을 공분을 많이 일으켰었는데 이후 발언들이 나올수록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란을 잦아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언어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난 걸까요? 한국당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평상시 인식이 사실은 그대로 이번에 다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으로 본 본인의 인식도 사실은 저분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 특히 친박계 핵심 중에는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북한군 개입설이었습니다. 예. 예.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분들은 그렇게 지금 믿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국민들 공분을 이제 처음에 산 건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거기선 한 발 좀 예, 뺀 그거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 그 유공자 지정 과정에서 지금 운동권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지금 현재 그 집권 세력 핵심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뭐 5.18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했길래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거기 포함됐느냐라고 사실은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5.18 진상위원회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분들도 들어가서 아마 이런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본인들의 징계를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강도를 좀 이렇게 낮게 만드는 그런 거로 이걸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본인의 있다. 징계까지도 감안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고 결과적으로 계시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애초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 당당하게 북한군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지만원 씨처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그냥 계속. 자, 그런데 또 그 정작 논란이 되면 딱 뒤로 빠지고 이런 식의 좀 비겁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분란을 자꾸 유발을 하고 예. 지금 이제 여권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본인의 전당대회 당선과 관련해서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정책 판단하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들의 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는 모르겠는데요. 한국당 지지율 변동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 발언 이후에 굉장히 꺾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3%포인트 정도 빠진 건가요?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이 발언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세였어요. 예. 전당대회 앞두고 거의 30% 근방까지 그렇습니다. 갔었죠. 뭐 예. 육박해가지고 예. 민주당하고 한 자리 숫자까지 뭐 격차가 좁혀지기도 네. 했죠. 홍준표 전 대표 결국 이제 출마를 포기했지만은 당초에 뭐 빅3라고 그래가지고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컨벤션 효과를 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대략 한 3%에서 5%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산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수감이 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감이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괴멸 상태에 있었는데 회복을 했는데, 이 5.18 망언으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다시 10%대까지 하락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당이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번에 대구, 경북, 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상당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왜곡하는 극우적인 발언은 보수 유권자들도 싫어한다는 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계속해서 5.18 북한군 개입설 그걸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5.18이 일어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95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내란 그리고 반란 혐의로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곡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5.18 진상을 규명하자. 그래서 최초의 이 발포 책임자 그리고 헬기 기총 소사 이런 문제들을 진상을 규명하자. 이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이 생겼는데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거꾸로 이걸 지금 계속해서 물타기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근거로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삭제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거짓 주장이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도록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도 왜곡하고 예. 뭐 계속해서 그런 거짓 주장들이 나오기 예.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논의 중인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 5.18 문제는 역사의 다양한 해석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당대회 당선하는 과정에서는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어찌됐건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친박계가 여전히 지금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 숫자도 제일 많고. 자, 당내에서 치르는 전당대회,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역시 친박계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사람도 예. 마찬가지고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친박계 출신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5.18 이 망언 논란도 처음에 시작된 것이 네. 이 친박계 지금 당권 주자들이 이런 그 토론회를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도된 발언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뭐 일반 전체 국민 또는 보수층 전체를 겨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수층 내에서도 친박계 핵심, 상당히 극우 성향이 강한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전당대회는 당선되고 보자. 이 의식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망언성 발언을 쏟아내는 이런 현상을 당 지도부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저래 당 지도부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2주째 좀 오름세인데 이건 뭐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아신 것처럼 예. 민주당이 이번에 5.18 망언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악재가 많았죠. 악재가 많았고 예. 지지율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반사이익이다. 아신 것처럼 이제 뭐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여기에다가 또 뭐 선혜원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문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악재가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지금 40%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부정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긍정평가가 더 높고요, 지지율이.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반사이익이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 이제 민생 경제 이 문제로 승부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다만 당분간은 민주당이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18 망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계속해서 지지부진 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체 징계도 지금 지지부진된 이런 상황이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네,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이신 아시는 거죠? 것처럼 27,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 2차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어쨌든 간에 대북 제재 해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방문 이런 것들이 재개되면은 굉장히 민주당이 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민생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기에 더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5.18 발언이 굉장히 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한국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국당 소속이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시장에게 5.18 망언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광주하고 대구하고는 뭐 달빛 동맹 뭐 그런 활동도 계속 해오게 네. 됐고, 그러니까 지역 감정 해소를 하기 위해서 두 도시가 지금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권영진 시장이 보기에도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뭐 실제로 지금 뭐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 층이 좀 많이 갈리긴 합니다만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의외로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이제 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뭐 TK 지역에서 저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건데, 사실은 이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야 불문하고, 그러니까 뭐 각 당의 지도부가 좀 노선을 잘못 정립해 나간다든지, 또는 이제 그 내부에는 의원들이 한 발언들이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목소리가 더 나와야 한국당이 건강해지는 거다. 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이런 조언을 또 주셨는데 지금 5.18 진상조사도 국회 내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위원 추천 두고도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미 거부한 조사위원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야 사당은 또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추천하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됐는데 두 분이요. 그건 혹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 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서 재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예의를 추천위원들은 위원 자격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다시 추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문제도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다. 그냥 이 사람들을 똑같이 재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제 5.18 망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거든요. 예. 결국은 본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5.18 망언을 한 3명의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결국 맥락을 쭉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부정하는 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왜 생겼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발포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다 전두환 당시에 전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밝혀졌고 헬기 기총소사를 한 흔적들 증거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누가 그러면 기총소사를 명령을 내렸는지도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생겼는데 네. 거꾸로 지금 여기에다가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가려야 된다라면서 한국당이 그 조항을 넣어서 물타기를 했고 그걸 근거로 또 망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정신에 따르면은 정말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3명의 한국당 추천 몫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2명은 정확하게 왜곡된 그런 역사의식, 편향된 역사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 2명은
5년 관련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망언 사태 이후에 이분들을 그대로 추천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다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주 민주화 운동의 10대 과장 왜곡 기사 이런 걸 써가지고 오히려 정반대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대로 한다는 거는 역시 지금도 국민들의 감정 또 정서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앞서 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을 해봤었는데 자격 요건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재추천을 발표하기 전에 뭔가 한국당과 대화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네.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그 대치 상태는 당분간은 이제 이어질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대화해봤자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안 취했을 가능성도 예.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청와대도 약간씩 뭐 정치를 좀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약간 이제 자유한국당을 좀 공격했던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은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정치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책 잡힐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게 향후에 본인들이 그 위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장을 하는 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격 요건은 적어도 맞춰서 자격에 결함이 없는 인물로 재추천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지금 2월 국회도 걱정인 이런 상황입니다. 원내대표 3인이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 뭐 의견 접점은 또 이루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국회 정상화 길로 들어서는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김태우, 신재민, 뭐 조혜주 그리고 손혜원 건까지 4건 정도 됐는데 손혜원 건만 받으면 국회 정상화 합의하겠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네, 불발됐습니다. 결렬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건데 그럼 왜 모였을까요?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 또는 뭐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쇼를 벌인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4가지 요구했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하자 한 가지만 받으면 우리가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민주당 받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뭘 그렇게 조건을 거느냐.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조건 없이 정상화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 들어서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2월 1월 그렇습니다. 1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한 것도 없고 2월 임시국회도 이제 거의 아무런 한 것도 없이 끝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는데 현재 이제 민생 현안을 산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정치권 뭐하냐 국회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정치적 책임은 여당에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한국당은 발목만 잡느냐 이런 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주기를 저도 바라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굉장히 민생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야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당세 확장 방법도 제각각인데요. 당권 3인방이 내세우는 키워드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어제 유튜브 일전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내부 총질하지 말자라면서 통합을 강조했고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면서 외연 확장을, 김진태 후보는 선명한 보수 우파 정당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밖에 있다면서 당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칙론을 방패 삼아서 예민한 현안을 비껴가니까 다른 후보들의 협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또 우리 당원들의 바람은 같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총질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지 우리 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소 좀 어정쩡한 모습도 비춰지는 게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제 주장의 요지가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 투쟁 경력 바탕으로 해서 보수를 결집시키고 말하자면 정치판 용어로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데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승리하지 않으면 전국 선거 지는 거거든요. 김진태 후보는 대선 무효와 문재인 정부 퇴진까지 주장하면서 선명한 우파를 약속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도 언급하면서 오 후보를 자극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애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시장 선거할 때 커터칼까지 얼굴에 그렇게 참 맞아가면서 선거를 도와줬는데 인간적인 좀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것은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3인 3색의 의견 들어보셨는데 지금 뭐 황교안 통합 그리고 오세훈 탈박 그리고 김진태 친박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건 이제 범보수. 또는 예. 그 정도로 자기는 명명을 받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통합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대세론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결국 이번 전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는 양상이에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배신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국회 공천권 행사하니까 줄을 서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비박을 세력으로 하는데 비박이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박이 결집을 좀 보이지 못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비박이 이탈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줄을 서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발언으로 태극기 세력들을 강력하게 또 강성 친박들 세력들을 강력하게 규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강 2중의 양상이 아니고 3파전의 양상이 된다면은 김진태 후보를 향한 강성 친박 태극기 세력의 표가 전체 판세를 좀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예. 자,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 대세론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토론회를 보면 안정적으로 뭔가 실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김진태 후보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간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 공방입니다. 어제 커터칼 이 얘기까지 꺼냈어요. 김진태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치를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돕다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등을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일종의 이것 역시 사실은 배신자론이죠. 이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거고요.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야 뭐 본인 그야말로 친박계 핵심층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친박 선명성도 지금 가장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라기보다는 쫓아가는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 그 책임당원으로 많이들 이제 당 내로 들어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태극기 부대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만큼 또는 내지는 이제 전체 그 보수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주류 친박계들 중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태극기 부대가 의외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게 이제 친박계들 간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다.
예를 들어 황교안 대 김진태 양강이 돼 있고 오세훈 후보자가 좀 뒤쳐져 있다. 이런 상황 같으면 거기서 태극기 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것보다는 역시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라고 한다면 오히려 친박계 내지는 태극기 부대조차도 마지막에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표가 갈려서 어느 두 사람 다 안 되고 비박계 누군가가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박계 누군가가 되는 게 좋다라고 마지막에는 표가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제 합동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김진태 후보가 보수의 심장이니까 여기서 호소력이 굉장히 짙을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이제 대구 여론이 조금 변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봤고요. 대구시장이 또 광주시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대구 민심이 좀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영향이 여기서 어느 정도나 이 발언이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지역이에요. 아시겠지만 전체 32만 명의 책임당원 가운데 3분의 1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표심을 얻으면은 결국은 당선과 직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김진태 후보는 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더 강성 발언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한 뭐 사모의 발언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상당히 동조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이제 사면 석방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가 굉장히 전당대회도 제가 아까 전제를 드렸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비박 세력을 결집을 한다면은 친박 세력이 분열되니까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태극기 세력이 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한국당을 굉장히 극우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국당이 굉장히 스스로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개혁 보수 성향의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유승민 또 뭐 김현철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들 이런 사람 등등 해서 결국은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가 오히려 분당대회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스스로 고립되고 또 그래서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집권에서는 멀어진다. 그래서 집권 전략을 위해서도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수 통합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 5.18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